잘 아시는 김은규 숙명여대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는데요. 시인이시기도 하시고 평론가시기도 하시고 또 영화 평론도 하세요. 아주 전방위 예술가시라서 굉장히 뚜렷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 교수님이신데요. 이번에 말씀해 주실 주제는 2024년 노벨 문학상과 한강이라는 게이트웨이입니다.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진 이후로 수많은 글과 기사들이 쏟아졌지만 김은규 교수님한테 아주 새롭고 흥미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 얘기를 듣고 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 김 교수님이 무대 바깥에서 대화에 응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김은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제일 기뻤던 것이 유학생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여기 지금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엄청난 나라들이 와 있습니다. 이런 행사하면 국회의원 공무원들 앞에 앉아 있다가 앞에 조금 있다 그냥 나가버리면 텅텅 비거든요. 앞에 늘 그랬는데 아주 실질적으로 아마 이 친구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 김경식 사무총장님하고 우리 친구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이 아마 평생 잊지 못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1년에 이 행사에서 노벨상을 위한 프로세스가 일본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발표를 했었어요.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든지 전문 번역자들이 있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 책을 전문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오에 겐자부로도 전문 번역자가 있었어요. 그죠? 전문 번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 심사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시조가 세계 번역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한 4회까지 참여했는데 제가 마지막 4회를 참여해서 심사를 했어요. 일본 작품들을 평론과 소설들을 자국어로 얼마나 잘 번역하는가를 심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어 부분을 맡아가지고 그거를 한국말로 누가 유려하게 번역하는 거를 제가 심사를 했어요. 한 1등이 되면 4년제 장학금을 다 주고 2, 3등이 되면 우수상을 받으면 시조가 시립대학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1년 동안 거한다든지 그런 특혜를 줘가지고 실질적인 행사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시조가 세가의 홍야쿠 콩쿠르라고 하는 대회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지원을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때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이거죠. 국際 심포지움 하루키오 메구루 복행이라고 해가지고 도쿄대에서 거의 일주일 했어요. 세계에서 40여 개국에서 평론가, 번역가, 기자들을 2명씩 초대를 해가지고 도쿄대에서 심포지움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마지막에 그들을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에 여행하게 만들고 끝나고 나서 각 지역에 가서 또 심포지움을 또 하는 거예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한국에서는 이제 김춘희 교수님하고 제가 참여해서 고려대학교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그때가 우미베노 카프카, 해변의 카프카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그 세계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커요. 근데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 노벨상 후보자들을 국가에서 저 정도로 지원을 안 해주니까 부럽더라고요.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번역자 학자들이 모여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또 책으로 내고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하루키 체이지라고 하루키를 쫓아서라는 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이런 게 없었는데 가 아니라 없었죠 완전히. 근데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국가 프로세스를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일본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니까 국가에서 지적을 못 해주죠. 그런 문제가 있었죠.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한 이 많은 문사들이 있습니다. 루신도 있고요, 제임스 조이스도 있고, 카프카도 있고 어마어마하죠. 1910년대에 노벨 문학상이 생기고 요즘에 못 받고 돌아가신 밀란 쿤데라까지 어마어마한 작가들이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노벨 문학상이 받았다는 걸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질적으로 높아져야지 한강 한 명 받았다고 지금 한강 받았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들은 책을 못 내고 있어요. 한강 책만 나가고 있어요. 보도자료도 안 나가요. 책 보내봤자.
예전에 내가 책 내면은 신문사 문화부에서 두세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도 안 나온다. 이렇게 호소하는 작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강 책만 나가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처럼 자긍심이 생기고 그 정도로 문학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지. 한 명이 받았다고 뭐 환호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질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비교할 것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역사와 한강의 역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스웨덴 학술원에서 수상 이유를 보면 두 가지예요. 히스토리컬 드라마, 역사적 상처를 반영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떻게 반영했고, 그 다음에 한강은 어떻게 반영했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거의 최종심까지 늘 오해 안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고민했을 거라고요. 야, 이 하루키가 어마어마한 작가인데 하루키를 줘야 되느냐? 또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한강이라는 작가를 줘야 되느냐? 왜 한강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이 대작가는요, 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시아에서 내년에 황석영 선생님도 받고, 왜 경제상, 과학상은 두세 명 주면서 문학상은 왜 한 명밖에 안 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황석영 선생님도 받고 우리나라의 귀한 분들도 이승우 선생님이라든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에서 역사가 안 나온다는 건 소설을 안 읽어서 그래요.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에서 제일 역사가 그 일큐파사나 기사단장 죽이기가 아니라 일본이에요. 여기 일본. 여기 12장 13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배경이 나옵니다. 아주 이거 황석영이 쓴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직접적으로 난징 학살의 배경을 얘기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래서 여러분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난징 학살의 주요 이유가 그 상하이 전투부터 해가지고 점점 중국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일본군들이 이 배에서 먹을 군인들, 병사들 먹을 거를 조달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니까 조금씩 약탈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 약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건드리고 아이도 죽이고, 소설이 여러 번 나오죠. 미우라 아야코 총구라는 소설에도 보면은 10살 아이가 10년 지나면 군인이 될 거니까 애들도 다 죽여라, 이게 나와요. 이 일본 12장 13장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남자는 칼로 우선 야마모토의 오른쪽 어깨를 쫙 그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오른팔에 거죽을 벗겨냈습니다. 정말 소중하듯이 천천히 꼼꼼하게 팔의 거죽을 벗겨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무라카미 하루키와 한강은 트라우마를 얘기를 하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는요, 가해자의 트라우마를 얘기를 해요. 일본 병사들이 사람들 죽여놓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일본 병사들 얘기를 해요. 나이 80대 이런 사람들이 실어증에 걸리고, 저도 만난 할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조선직을 많이 죽였다. 조선의 여인들을 내가 많이 겁탈했다. 나는 동네에서 너무너무 칭찬받는 아버지였고 손자들한테도 존경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도쿄 세계 법정에 나와서 고백하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들은 적이 있고, 하루키에서 나오는 그 역사의 트라우마는요, 가해자 측의 트라우마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한강 작품에 나오는 소년이 온다라든지 지금까지 나온 작품들 보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벌어지는 공감의 느낌이 다른 거죠. 기시단초 고로시라는 이 기사단장 죽이게 보면요, 그렇죠? 이거요, 히틀러 추종자들을 죽이는 후세들의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후세들이 너무너무 전쟁의 후유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 선친의 아버지 세대를 죽이는 이야기인데, 무라카미 하루키 전소설에 나와요. 역사 이야기는. 양을 쫓는 보면 일본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양이란 것은 이런 절벽이 있으면 앞에 한 마리가 떨어져 죽으면 줄줄이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양의 시야는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멀리 못 봐요. 근데 양은 또 폭력성을 갖고 있어요. 아시죠? 양은요, 어마어마하게 박치기해서 죽여버려요. 자기가 그 새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인도 머리로 받아받아요. 그걸 양으로 상징한 것이 양을 쫓는 모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홋카이도에 가서 구구 파시즘의 숙주를 폭파시켜서 죽여버려요. 소설 안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복수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책으로 썼지만 자기 아버지가 난징 학살에 관계된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게 평생의
슬픔이었고 평생의 트라우마였고 더 이상 아버지 세대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이 죄악의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것들이 소설에 깔려 있죠. 댄스에서는 고도 소비 사회에서의 국제 지하 고급 섹스 산업을 드러냅니다. 거긴 관계된 사람들을 소설 안에서 다 죽여버려요. 6명을 집단으로. 복수죠. 일본의 자본주의 이런 섹스 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국경의 남쪽 태양의 저쪽 부동산 투기 문제, 언더그라운드하고 약속된 장소에서는 1995년 사본 지하철 살인 사건,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인터뷰한 건데 특히 이것이 가해자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오음질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래서 인터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신흥 종교들 처음 들어갈 때 방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면서 그런 신흥 종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야기를 쓴 게 일큐파스예요. 해변의 카프카는 아버지 세대의 오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해서 실어증 걸린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를 조니 워커라는 사람으로 상징시켜서 소설 안에서 죽여버리죠. 소설 안에서 다 복수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판타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특징은 한강은 똑같아요. 사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한강은 시적인 메타포. 우리나라가 시의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시적 메타포로 그 은총이죠.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그 선배들의 그 시적인 풍부한 이 나라에서 그 시적인 방식으로 무의식을, 트라우마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이 시의 언어잖아요. 종교의 언어. 그죠? 성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반야신경도 그렇고 종교의 언어로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게 통한 거예요. 그게 읽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읽고 나면 쇼크예요. 야, 우리나라가 이런 죄를 저질렀나? 그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못 하면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판타지예요. 러브라인. 그냥 그거 재밌네. 판타지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본인들도 만나면은 무라카미 하루키를 무서워하죠. 이 사람은 시스템 악과 싸우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은 한강에게서 남는 것은 하루키랑 똑같이 사실인데 표현 방법이 시적 방식으로 다르고요. 마지막 남는 게 리셉션 시어리라고 합니다. 수용 미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남는 것이 한강의 경우는 쇼크가 아니라 슬픔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성으로 차이가 나죠. 하루키는 이 보르헤스 얘기를 하면서 한 작가라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스스로 자기가 계속 소설을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늘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읽으면 자기 상실과 그리고 또 새로운 그 회생의 생성의 이미지예요. 니체를 엄청나게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계속 자기 이야기를 반복한 대표적인 사람이 헤르만 헤세예요. 마지막 유리알 유이까지 모든 작품이 자기 성장 이야기예요. 로만 빌딩 이야기예요. 자기 성장. 근데도 줘요. 왜냐하면 변주가 있기 때문에 차이. 재즈처럼 재즈란 것이 똑같은 곡을 조금씩 변이시키는 거예요. 그걸 높이 상찬했는데 이번에는 노벨상 위원회에서 그 차이에 강점을 주지 않은 거죠. 그죠? 이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면요, 소년이 온다 동호는요 실제 인물이에요. 그 광주 상업고등학교 1학년 문재학, 그 어머니 살아계시죠? 84세예요. 이 아이의 얘기를 쓴 거예요. 얘가 그 자기 친구 죽으니까 창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놀 수 있노? 해가지고 도청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소설이 그대로 나와요. 엄마가 와가지고 안 된다. 너 나와라. 엄마, 내가 나가면 쓰갔나? 내 친구들 죽었는데. 학생은 안 죽인다. 학생은 안 죽인다. 괜찮다. 내가 내일 집에 간다. 엄마 안심해라. 엄마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얘는 이제 마지막 남아서 그날 죽죠. 마지막 날에.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어릴 때는 이 이야기를 몰랐는데 그래서 한승원 작가가 큰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 전학을 갖다 다니면서 그냥 아이들 앞에서 쨍알쨍알 웃고 코미디언처럼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광주 출신이. 자기는 수유리에서 자랐지만
그래서 이 트라우마에 걸려서 그 꿈에 나오는 이야기, 그 괴로워하고 곰고 곰은 얘기를 쓴 게 소설이 온다예요. 꿈에 나온 얘기, 시체끼리 얘기하고, 너 장례식 봤니? 나 장례식 못 봤어. 내 눈에 비가 와서 내 눈알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이거 누가 지워줄 수 없나?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혹자는 소년이 온다는 거짓말이라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지만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그 분수대 물이 5월달에 막 이렇게 도청에서 나오니까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광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분수물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분수를 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은 이런 노래 부르고 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주 사람들의 입장이 돼보세요. 예, 그 아까 얘기했던 문재학 군의 엄마의 입장이 돼보시라고요. 여기에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강의 입장이 소설이 호소력을 갖는 건 뭐냐면요, 좌파 우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문제로, 인간이 죽었다 이거예요. 어린애가 죽었다, 자기 마을 지키는데. 근데 그때 이런 실제 자료가 있다고요. 우리 광주 시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숙연한 자세로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방송되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분수대가 이게 우리 광주 시민에게 맞지 않은 이런 자료를 본 거예요. 한강은요. 이 자료를 보고 아무도 모르는 이런 자료들을 소설로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식주의자가 나오는데, 제가 쓴 논문이 있어요. 요 채식주의와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하고,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검색하시면 한국일보에 제가 쓴 글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채식주의자에 보면 이 남성들이 얼마나, 남성이라는 것들이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폭력의 근원이 되는지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을 몇 명을 죽였다고 늘 자랑하는 아버지예요. 딸이 어릴 때 가장 사랑하던 개를 갖다가, 딸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 집에 있던 개를 갖다 묶어서 오토바이를 타서 동네에 빙글빙글 돌아서 개가 죽습니다. 그걸 아이들 몰래 국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고 그러죠. 모르고 먹었죠. 그 나중에 그게 자기가 사랑하던 애완견이라는 걸 알고 평생 베지테리언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때 이 결정적인 사건인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페미니즘과 문학 이런 걸 강의하는데요. 이제 우유 먹는 거, 빵 먹는 거, 아들이 무슨 단팥빵을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 먼저야, 늘 단팥빵을 사온다든지, 분유는 아들만 먹고 딸은 못 먹어, 이런 거라든지. 그럼 먹거리의 차이가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에서도 나오죠, 그죠? 남자 대학에서는 엄청나게 잘 먹고 여자 대학에서는 그냥 간장 찍어 먹는 정도의 이야기가 버지니아 울프가 거기 조명을 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늘 안에 앉고 여자들은 이렇게 식탁 근처에 앉는 정근대적 한국의 식탁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설에 나오죠. 그래서 고기 안 먹는다고요. 인연 안 먹어, 고기를 안 먹어. 그래서 뺨따기를 때려요. 양쪽 시잖아. 예? 이거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다시 먹을 수 있을 거야. 세상 전체에 요즘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어딨어? 누나 그냥 좀 먹어라. 아니 그냥 얘하고 받아먹는 신용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먹어. 육식주의자인 아버지 남성 권력과 육식 거부자인 영예가 모성의 가슴으로서, 이런 방식은요 명령과 폭력이 안 되면 뺨따기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 소설에서 뺨따기 때리잖아요. 그래서 영예가 대화와 위로의 방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대화와 위로의 방식으로 그 아픔을 치유하는, 마지막 주인공은 은혜죠. 영예가 아니라 은혜예요. 언니가 다른 사람들 다 안 찾아가는데 정신병원에 가 있는데 은혜가 마지막까지 위로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제가 정확히는 못 외우지만, 은혜가 그 정신병원을 그 시골에 경기도 어디에 먼 거리에 가면서 나무들이 이렇게 쫙 도로에 줄지어 있는데, 우리 내 여동생처럼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지 않았는가, 그걸 상징시키는 많은 길가에 아주 외로운 나무들을 상징시키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영애야, 이건 말이야, 어쩜 꿈일지도 몰라.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그치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되지. 그러니까 소설가는 바라는 거죠. 우리한테 은혜 같은 인간이 되라는 거죠.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소수자들에서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런 탄원을 한강에 했는데 이제 나누겠습니다. 이게 노벨상 얘기예요. Intense Poetic Prose 이거 있는데 이거죠. Historical Trauma. 이 역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눴던 것이 저는 이제 그 밀란 쿤데라라든지 역사를 반영하는 방식 또는 하루키가 했던 방식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는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했던 그런 방식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유럽의 리얼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식의 환상적인 리얼리즘 그 다음에 사소설적 리얼리즘이죠. 일본은요. 자기가 경험했던 우리나라가 했던 낡고 읽기 싫어하는 그 리얼리즘의 전통이 연결되면서도 단절된 형식으로 작가의 개성으로 나온 것이 한강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무라카미 하루키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강의 문학은 K문학이라고 규정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가 편은요. 한국 문학이다, 영국 문학이다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될 수 있어요. 노동 문학이다, 무슨 참여 문학이다 이런 것이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작가는 그냥 작가일 뿐이에요. 시인은 시인일 뿐이지 무슨 불교 시인이다, 기독교 시인이다 이런 거 다 한정 짓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죠. 그거보다 더 크죠. 작가라는 존재가. 그죠? 한국 문학보다 우리가 더 크죠. 그죠? 번역되면은요. 저는 한강 문학을 K 문학이라고 연결하면서도 단절했다고 보면서 앞으로 한강의 문학은 앞으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게이트와하고 게이트웨이는 틀린 건 뭐냐면요. 게이트는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거지만 게이트웨이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로 그냥 완전히 전달되는 구조예요. 우리 아파트 지하에 가면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그거 하나로 TV도 되고 온갖 와이파이도 되고 아파트 사람들이 그걸 다 즐겨요. 그런데 한강으로 인해서 한국 문학계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독자와 출판계와 학계에서도 수준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이제는요 웬만한 책 내가지고는요 우습게 봐요. 한강이 기준이 된 거예요. 야, 이 정도 가지고 책 내? 이거 종이가 아깝네. 책을 주고받는 것도 쑥스러워지고요. 좋은 의미로 그것은 우리가 성숙되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국 문학의 뭐 김시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지게 될 것이고 알려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번역대학원 번역대에 더욱 시스템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쿄대 같은 방에 쓰셨어요. 전 이때 이 요시로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오자 요시로 선생님. 저는 그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거의 여기 지금 우리 곽효한 지금 한국문학번역원 우리 전 원장님 앉아 계신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어로 번역된 일본어 책이 와요. 박스로. 근데 제가 그 박스를 같은 방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의 책만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읽은 책들 다 번역돼요. 이분은 런던에 가서 영문학 박사인데 그게 전공이에요. 한강이 벌써 얘기했죠. 나의 문장을 만든 첫 번째 완전한 문장은 임철우였다. 임철우 책 이제 주목하게 될 거라고요. 세계인들이. 그냥 가바타 야스나리가 읽었던 일본의 고전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번역이 돼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이런 번역 스쿨도 우리가 좀 더 번역대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 콘텐츠, 소설의 배경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 체코 프라하에 가시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카프카 맵스 있는 거 아시죠? 그죠? 한 22군데 정도 돌아다녀야 돼요. 카프카 태어난 데. 여기가 제일 많아요. 여기 주변에. 요 집이 카프카가 태어난 집이고 요 다녔던 학교예요. 카프카 학교. 그죠? 여기 있고. 요 배경이 카프카 그 소설에 많이 나오죠. 어느 도시의 문장이라든지 이런 그 몽골 사람들 나오는 소설 배경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박물관이죠. 많은 외국인들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올해 8월 달에 항저우하고
샤오싱하고 상하이에서 루신 문학기행을 했습니다. 여기 루신 샤오싱의 루신의 집터, 그다음에 산미서 공부했던 이게 밀려서 다녀요. 그 여름에 그 막 땀 흘리면서도 그걸 다 보는 거 외국인들. 야, 루신이구나. 이 쿵이지 나오는 센홍주점, 여기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소설에 3-4번 나오죠. 이 쿵이지가.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그 루신 박물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맵이 돼요. 소년의 온다에 나오던 그 아이의 무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여기 이제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한강에 관계된 지역이라든지 또는 한강과 관계된 윤동주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